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고용시장은 괜찮을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전망을 내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상방을 좀 억누를 수 있는. 저는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디폴트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리스크냐? 네.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 이런 수출 쪽에서의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철저히 투자한 차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주식할 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거나 관심 종목을 여러 개 돌려서 보면 인터넷 딜레이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컴퓨터보다 쓰시던 인터넷을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관련 장비들은 24시간 켜져 있다 보니 오래 쓰면 버벅이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인터넷은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혜택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 주식 투자자분들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지원금 제도로 알려진 경품 고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인터넷 가입 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정한 가이드 금액의 상하한 15% 이내로 사은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현실적으로 46만 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46만 원이라는 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모든 인터넷 가입처에서 46만 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 가입은 크게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본사, 휴대폰 판매점, 온라인 대리점. 이 중 사은품, 즉 현금 보상액이 많은 순서는 온라인 대리점, 본사, 휴대폰 판매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인터넷 속도와 품질이 무척 중요한데요. 품질은 안정돼 있는지, 요금은 적당한지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식과 비슷하죠. 하지만 주식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인터넷 관련 정보를 개인이 하나하나 알아보고 내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추천하는 업체는 아정당 통신인데요. 아정당은 2021년도에만 4,000개가 넘는 후기, 가입 회원수가 18만 명 이상인 온라인 대리점입니다. 특히 직장인이 이용하기 간편합니다. 다른 업체와는 달리 365일 공휴일 가리지 않고 오전 8시부터 무려 저녁 10시까지 상담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시간 내기 힘든 분들에게도 용이하죠. 또 아정당 통신은 자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4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널 내에는 인터넷 100메가, 500메가 속도 비교, 통신비 할인 방법 등 인터넷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정당 유튜브를 구독만 해도 아이폰, Z 플립 등 100만 원 경품의 이벤트를 증정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늘 쓰는 인터넷 바꾸기만으로 3년마다 46만 원의 합법적인 고정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아정당은 인터넷 말고도 여러 가전제품 렌탈도 제공하고 있어 최대 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손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팁이 되길 바랍니다.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한번 뵀었죠. 이 채널하고는 참 연이 깊죠? 네. 그거는 나중에 좀 알고 계실 네네. 겁니다. 12월 달에 뵙고 그때도 이제 올해 이제 주목해야 될 그런 매크로 맞습니다. 이벤트라든지 글로벌 경제 상황 내지는 또 유망한 투자 자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셨는데 네.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거는 휴가가 100불 이상 넘어갈 수 있다. 네.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공교롭게도 진짜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오늘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또 매크로 이슈가 또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또 좋은 인사이트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엿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FOMC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결정된 팩트로만 살펴본다면은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QT 같은 경우에는 뭐 5월부터 시행을 한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네. 금리 인상 횟수도 한 5에서 6회 정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약간 좀 매파적인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MC 나온 이후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3월 FOMC의 해석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팩트는 25bp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2018년 12월 이후니까 한 3년 3개월 만에 네네. 네,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QT는 사실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 다음 회의인 5월 달에 시행 가능성을 사실 시사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과연 5월 달에 시사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5월 달에 논의된 것을 발표한다는 것인가 약의 의견이 분분한데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5월 달에 시작한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네네. 미룰 만한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QT라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QT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끝으로 이제 올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점도표에서는 올해 7번 7번이라는 게 이제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가 6번 남았거든요. 네. 6번 내내 올린다. 25bp씩 보통 올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릴 것이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네. 것들이 사실 3월 FOMC가 꽤 중요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사실 뭐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처음 개봉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3월 FOMC에 대해서 되게 적시성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성명서는 매파적이었습니다. 성명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성명서에 이런 것들이 담겼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고용시장 회복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당히 실렸었다면 네.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불확실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기 전에 대부분 전망들이 뭐였냐면 올해 인플레이션 1분기 피크, 좀 더 가더라도 4월 달쯤의 피크, 네. 그다음에 하반기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모든 컨센서스가 모여져 있었는데, 연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크라이나발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되면서 살짝 피크가 1분기가 아닌 2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 주셨었지만 이 QT는 이제 조만간 시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 뭐 전문가들 아니면 애널리스트들, 저같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5월달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3월 FOMC에서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플렛, 점도표인 것이죠. 점도표는 아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 6명이 점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난 12월 달 점도표가, 그러니까 왜 갑자기 12월 달이냐면 점도표는 분기 말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발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좀 중요한 인포메이션인데, 분기 말이었다는 것은 가장 최근이 12월 말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이 332가 뭐냐면 올해 3번, 내년도 3번, 네. VPA 2번, 그래서 총 8번 올리겠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것은 2.5%는 뭐냐면 중립금리 수준, 5년 뒤의 전망이 2.5%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3월 달에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올해 7번, 내년에 4번, 네. 그리고 끝납니다. 네네. 그리고 기존금리의 이 중립금리는 2.4%로 더 낮췄어요. 자, 이 숫자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3월 FOMC가 왜 매파적이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요번에 긴축은 되게 강할 거다. 올해 3번이 아니고 7번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했고, 네. 다만 기간이 내년이면 끝난다. 올해 7번, 내년 4번, 총 11번 올리면 올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난다라는 것을 이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에 점도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들이 쭉 질비해 있는데 대부분 매파적인 멘트들일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준은 올해 7번, 내년 4번 이렇게 11번 올려가지고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연준은 이 부분들을 상당히 이번에 통화 정책 사이클이 짧고 깊을 거다, 클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근데 제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 봐봤어요. 그 연준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해 7번, 내년 4번, 총 11번에 걸쳐서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했을까? 네네. 7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던 사이클이 총 7번 있습니다. 그 7번 동안 한 번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얼만큼 올렸을까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21개월이에요. 22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렸다. 네, 한 번 이렇게. 금리를 네네. 올리면 평균적으로 21개월 올렸습니다. 물론 70년대는 더 짧게 올렸던 적도 있고 90년대는 훨씬 더 오래 가져간 기억도 있지만 네. 그 7번의 총 기간을 평균해 보면 21개월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올해 3월 달이잖아요. 네네. 점도표상으로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22개월로 치면요. 네. 올해 3월 달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점도표는 내년 12월에 끝나니까 정확히 21개월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과거 7번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평균적으로 21개월인데 네. 우리 연준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점도표를 찍었는지 아니면 그랬는지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지만 이번에 긴축 사이클은 과거 평균적인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주가에는 과연 부정적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네. 네, 오히려 시행하기 전까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우려 섞인 거였지만 실제
금리를 상승시키고 나면, 인상시키고 나면 그 기간 자체는 과거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로에 보면 중립금리가 2.5%에서 이번에 2.4%로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낮아졌네요. 네,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해요. 아직까지 제가 예전에 있었던 여의도 저희 동료들이 보고서를 막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 합의된 의견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중립금리예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기준금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아닌 아주 평온한 상태의 수준의 금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게 우리 실무에서는 어떻게 의미하냐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목표예요. 결국 목표치입니다. 도달치. 네. 근데 그 도달치가 지난해 12월 달에는 2.5%에서 이번에 2.4%로 낮아졌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기준금리는 21개월 동안 이 21개월이 과거 평균이었고 대개 초반에는 강하게 올리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전보다 더 낮게 기준금리 수준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곧바로 그래서 3월 FOMC 끝나자마자 채권 시장에서 네. 전부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만 결국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2.5가 아니고 2.4구나. 그러니까 결국 지금 10년물 금리가 2%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래 2년 뒤에도 지금 수준에서 별로 못 올리겠구나.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점도표 해석이 이번 3월 FOMC에서도 되게 중요했고 그중에 이 중립금리 수준이 내려갔다는 것이 향후 우리 시장에 의미하는 글로벌 시장에 의미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 전망인데요. 역시 분기 말이니까 경제 전망이 나왔어요. 경제 전망은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은 낮췄고 인플레이션은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낙관적이지 않는가? 연준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뒤에도 제가 잠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올해 성장률을 되게 낮췄거든요. 원래 4%에서 네. 올해 2.8%로 성장률을 1.2%포인트나 낮췄어요. 상당히 많이 낮췄네요. 네, 그렇다면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따라오르는 고용시장도 지금보다는 더 안 좋아져야 되는데 실업률 전망치가 3.5%로 올해 내년까지 똑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자신 있어 하는 거죠. 지금 경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도 고용시장은 괜찮을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한 전망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향후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가만히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연준이 여전히 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들이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네. 이번 주도 그래서 금융시장이 오늘 우리 장이 좀 하락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3월 FOMC를 딱 해석해 봤더니 생각보다 연준이 너무 자신 있어 하는데 경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않은데 라는 상방을 우리 주식시장의 상방을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경제지표를 확인하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네. 기자회견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성명서는 매파적, 네.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비둘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어도 올해 내내 미국의 연준의 스탠스가 뭐냐, 매파냐 비둘기냐, 저는 감히 이 매둘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둘기. 네, 왜냐하면 성명서나 이런 경제 전망은 엄청 매파적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매파적이면 불안해하고 안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3월 FOMC처럼 뚜껑을 열어보면 FOMC 이전까지는 되게 불안감이 떨다가 FOMC 이후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파월 의장이 상당 부분 시장과 소통하면서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멘트는 되게 5가지가 제가 볼 땐 중요했는데요. 첫 번째, 이 한마디가 사실 지금의 안도감을 나타냈던 가장 중요한 멘트입니다. 기자회견 처음에 여기자였을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기자가 질문합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는 괜찮은 것이냐? 네. 인플레는 잡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처음에 딱 하냐면 경기 침체 없다. 경기 괜찮다. 네. 자, 이 부분 때문에 S&P 500이 상당 부분 상승 반전했고 그런 기대감이 여지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이 디맨드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12번 정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지난번에는 4번밖에 안 했습니다. 아, 네. 1월달 FOMC에서는 4번밖에 안 했는데 한 3배 정도 한 거죠. 그만큼 이 경기에 대해서도 연준 자체가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앞으로 경기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이번에는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열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있다. 네.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괜찮을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이자, 또 하나는 이렇게 과열이 되면 임금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은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그래도 벌써 많이 올리고 있는데, 네. 이게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서스테이블하게 연속성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수요 드리블 인플레이션입니다. 연준이 네.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이번에 되게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번에는 피벗한 것 같아요. 피벗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책을 확 바꿨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경기가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쪽이었으면, 이제는 경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시장도 이미 과열 상태니까 물가를 잡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느낌이 이번에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면서, 저는 저희 전망에 따르면 이번 멘트를 갖고 이번에 WTI 기준으로 상당 부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한 30% 정도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네네. 시차를 갖고 미국의 물가의 고점 사이클을, 원래 저는 1분기가 고점이라고 봤었는데요, 좀 이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1분기에서 2분기 쪽으로 점점 이제 물가의 상당 고점이 좀 이연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앞으로 나왔던 5월 FOMC, 6월 FOMC는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T 언제 시작할까? 네. 저는 이게 미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 5월달 FOMC부터 이 QT의 시작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으니까 QT는 어떻게 되는 거냐? 3월 FOMC 의사로 정확히 4월 7일 날 발표됩니다. 이 4월 7일 날 아마 이 QT에 대해서 과연 연준 내부에서 어떻게 거론이 됐었는지, 정말 제가 예상한 것처럼 5월 달에 시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5월 달에 여전히 예고하고 6월 달에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7월 달에 하는 건지. 참고로 지난 2015년도의 통화정책 정상회에서는요, 네. QT가 시행하기 전에 2번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월 FOMC, 5월 FOMC 두 번 다 QT 할 거야 라고 예고한 다음에 7월 달 FOMC에 과거 같으면 아마 시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금 짧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4월 FOMC 매우 중요했는데, 첫 번째 좀 질문을 주셨으니까 근데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적시성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4가지, 그 중에서 이 매류기적 스탠스가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우려했던 그런 이슈가 인플레였는데, 네. 그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좀 장기화되는 그런 네. 국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준에서는 매파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어떻게 볼 수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경기는 그래도 괜찮다, 낙관적이다, 그런 식으로 또 멘트를 쳐줬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그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네네. 그래서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저기에서는 약간 좀 피크아웃을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소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있었죠. 네네. 화면 한번 좀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차트는 러시아의 그 이자 만기 도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3월달 16일이 70억 달러 정도 외화 채권의 만기였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상환이 됐다라고 하고, 네. 근데 어떻게 상환됐냐라고 하니까 여전히 좀 이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6,310억 달러. 네. 엄청 많은 겁니다. 엄청 그 중에 많죠, 이번에 서방 제재로 인해서 실제 캐시는 120억 달러 정도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네. 나머지는 뭐 중국 국채, 금, 해외 자산, 전부 황금성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은 옥매져 있기 때문에, 당장 러시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2%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거 디폴트 된다, 그리고 CDS 프리미어라든지 루블화가 초약세로 되면서 상당 부분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디폴트는 안 됐어요. 오히려 중앙은행이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디폴트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게 70억 달러 정도로 갚았다 하더라도 네. 여기 차트 보시면 4월 달, 네. 그 다음에 6월 달 앞으로 도래하는 만기 도래액을 러시아가 이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전부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다. 그러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걸 루블화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상대방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리스크냐? 네.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 러시아의 이 디폴트 우려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좀 휴전? 아니면 종전에 비슷한 어쨌든 합의 가능성이 좀 있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폴트 이슈가 없었다면 네. 생각보다 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또 하나 느는 건데 네. 네. 오히려 러시아의 이 디폴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서방으로와의 대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까지도 상당 부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협상은 물밑에서 계속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약간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그냥 전쟁에 대한 이런 가슴 아픈 것을 좀 차치하고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 8분 능선은 좀 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고 대신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전쟁에 대한 좀 화해 무드, 휴전 이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 러시아에서 이제 뭔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기보다도 서방 국가 입장에서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가 돼가지고 못 갚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약간 서방 국가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을 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맞는데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한 15, 16년 전에는 네. 서방이 먼저 서둘렀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네. 상대방이 떼먹고 속된 말로 날랐다. 이러면 그렇죠. 빌려준 사람이 훨씬 더 여파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지난 2008년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영토를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2014년도 크림반도까지 오면서요. 서방의 제재가 온도차는 좀 다르지만 계속해서 나타났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경제를 대외적인 오픈 경제가 아니고 클로스 경제로 닫아왔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전보다는 서방과의 연결고리가 상당 부분 경직돼 있고요. 그 연결고리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게 유럽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상당 부분 익스포저가 있지만 특히 에너지 부분 아니면 금융 부분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희석돼서 이제는 서방이 물론 러시아의 채무 디폴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휴전한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미치는 여파가 크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 장기화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데 네네. 그 전쟁 가운데 있어서 상당 부분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그 이면에 유럽의 상당 부분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글쎄요, 뭐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오래 가면 또 다른 전략을 펴야겠지만 그거는 전쟁이 아니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을 때 전략적으로 그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큰 이벤트들은 어떤 행태 변화를 좀 빨리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 역사가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네. 유럽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도대체 나토는 뭐 하는 거냐?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방위 조약인데,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침공에 대해서 방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과연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으로 오는 러시아의 이 무력 부담을 과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구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해서 덴마크, 프랑스 상당 부분 예산에 당장 국방비의 예산을 확대시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유럽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국방 관련된, 군수 관련된, 우리 K국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수출 쪽에서의 또 한 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철저히 투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또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유럽이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의 디폴트, 러시아와의 분쟁 이런 것에 부담스러웠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에너지 의존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에너지 의존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장의 무자르를 자를 수는 없겠지만 유럽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좀 주춤했었던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원전까지도
이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가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종료되고 아니면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예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번 계기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선점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라고 봤을 때 저는 유럽의 이 큰 변화들, 자주 국방과 자주 에너지 자립도 네. 이 두 부분이 아마 투자 포인트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다 위기 때는 장단기 금리자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의 터울을 갖고 아마 미국은 경기 침체로 될 거다. JP 모간은 아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 골드만삭스는 이거 엄청난 리세션이 온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기술적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투자자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네네. 이건 뭐 맞출 수 없는데 이 전쟁이 언제까지 좀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상반기 안에 끝난다고 보고요. 상반기. 네, 저는 이런 많이 남긴 했어요. 상반기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2분기 안에 끝날 거라고 봅니다. 네. 빠르면 4월 말 안에 끝날 거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감안을 하고서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젠 얻을 만큼 상당 부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동쪽 지역,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분들이 상당 부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영토를 획득했고,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단 나토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또 해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를 달리 보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중립국이냐 아니면 군대를 철수하느냐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지금 외신 기사들의 속보들을 쭉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네. 이전보다는 확실히 대화의 물꼬는 좀 텄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명분과 아니면 실리를 좀 저울질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글쎄요, 이 판이 전면적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가장 강한 그 주장을 저는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차트 때문이에요. 이 차트는 만약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발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지난 12월 달에 왔을 때 이 신냉전 시대라고 해서 맞아요. 이런 우크라이나발하고 뭐 중국 이런 게 올해 되게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조심스럽게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는 약간 좀 놀래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이러면서 불구하고 이게 확전되지 않을 거라고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지상군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말 소위 누가 얘기하는 3차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큰 장기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감안할 텐데, 저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네네. 명분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제목에 보시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빠르게 바뀌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역은 미국의 제1 안보 지역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도 아니고 대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명분도 없는데 군대를 파견한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에서 상당 부분 군대를 뺀 지도 얼마 안 되고 시기로도 안 좋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는 코로나예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군대를 파견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그렇다면 미군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 안에서 협의를 본다거나. 네. 저는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이미 한 5, 6주 정도 지나면서 좀 장기화 조짐이 보이니까 여기서는 좀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중국과 이제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면서 네네. 니네가 이제 중재자로 좀 나서라 네. 라고 하면서 뭐 너희가 러시아를 지원하면은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도 미국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라 그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두 가지 복선이 깔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위프트망 제재를 비롯해서 네.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를 상당 부분 제재했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그 부분에 동참을 했지만 몇몇 국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중국이 물밑 작업에서 겉으로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만 또 적극적으로 제재도 안 하는 이런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밀월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중국 주석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언제든 요구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렇다고 중국이 과연 들어줄 것이냐.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성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가십거리 그런 부분이 실사 있겠지만 중국은 또 중국의 국익에 의해서 따로 자기의 행보를 보일 거다. 저는 그 행보가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확실히 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또 지정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절대 이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그 최근 그 출간한 책에 보면은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패권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분명히 좀 이해가 잘 되시고 투자하는데도 참고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분이 보기에는 이거 뭐 꽃놀이패도 될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경제 의존도가 낮고 뭐 러시아에서 뭐 가스나 원유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뭐 2, 3%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오히려 자국 셰일가스를 뭐 추출해서 팔아도 되고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면은 인플레가 안 꺾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막 원자재 가격 오르고 뭐 밀 가격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소비 침체, 경기 둔화 이슈까지 겹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면서 야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뭐 경기 침체로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되게 중요한 분수령에 와 있고요. 네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꽃놀이패이자 부담스러운 국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1월 8일 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결국 정치적인 영역에서 보면 정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과거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미국 경제가 이렇게 통화정책을 편 경우가 있어요. 70년대. 여지없이 다 경기 침체로 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미국에서 0세부터 40살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세대 간의 또 갈등도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국내 뭐 국지적인 여러 사건들, 이벤트들 때문에 모이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당 부분 사람들은 모이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 물가가 비싸진 거 아니냐? 네. 태어나서 처음 이런 걸 본다? 네.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할 거고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럼 미국 경기가 좀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예요. 네. 좀 재밌는 게 있죠. 파란색은 미국의 주로 보는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차이입니다. 네네. 이게 0이고요. 지금 20bp 안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거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다가는 이번 달 안에도 역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근데 네. 분명히 3월 FOMC에서 이런 부분들이 파월 의장과 또 논의가 있었고요. 네. 파월 의장은 이거의 해결책으로 그래서 QT를 빨리 시행한다. QT를 빨리 시행하면 네. 갖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파는 거기 때문에 네네. 갖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팔면 오히려 장기 수급에 의해서 네네. 10년물 금리가 오를 룸이 있다라고 그는 보고 있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내려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방편으로 연준은 이 QT로 인해서 먼저 갖고 있는 자산을 내다 팔면서 금리를 좀 띄우는 그런 작용도 갖고 있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제로 수준에 이제 역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과거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됐을 경우 IT 버블 때 네. 아니면 서프라임 때 네. 요번에 코로나 위기 네네. 전부 다 위기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에도 역전되면 6개월에서 1년을 터울을 갖고 아마 미국은 경기 침체로 될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연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갑작스럽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많은 깊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 70년대하고 똑같은 거죠. 경기는 침체했는데 경기를 살리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너무 커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내년까지 11번이나 올리니 이거는 우리가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 반면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근데 여기 주황색을 보시면 10년물하고 3개월물 그러니까 2년물 금리보다는 더 단축적인 단기 금리 3개월을 보면 네네. 이거는 오히려 지금 궤가 좀 달라졌다. 오히려 더 고개를 들고 있다. 네네. 자, 이거는 수급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요. 네. 뉴욕 연준에서 향후 1년 뒤에 경기 침체 확률을 매달 발표해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는 그 모형에 네. 백본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겁니다. 10년과 3개월. 10년과 3개월. 2년물이 아니고 10년과 3개월물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죠. 보면 2년물은 역전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3개월물은 아직은 좀 룸이 있는데 그래서 아직 미국에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미국의 주요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붙었죠. 네. JP 모건은 아니다. 지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다. 10년물과 3개월물 봐라. 여전히 룸은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거 엄청난 리세션이 온다. 10년물과 2년물이 조만간 역전된다. 그래갖고 미국에서도 네. 미국의 100년 금융 역사를 쭉 이끌어왔던 양대산맥이 갈등, 정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만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지표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이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침체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준이 예고했던 것처럼 이렇게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저는 이제 똑같은 현상 같고 네. 제 결론은 좀 다른 거죠. 골드만삭스도 JP모건도 아닌 제가 네. 볼 때는 장단기 네. 금리 역전 가능성이 충분히 그들이 보는 똑같은 지표로 있어서 가능한데 네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침체, 어느 한쪽으로 괜찮다가 아니고 그래서 경기는 상당 부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연준은 지금 예고했던 것처럼 금리를 많이 못 올릴 수도 있다. 근데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금융시장은 또 다른 기회를 좀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네네. 미국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 요겁니다. 자, 미국 경제 그럼 소비 경제거든요. 그렇죠.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그런데 저 어저께 여기 오려고 이거 업데이트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왼쪽 차트가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입니다. 엄청 높네요. 네, 코로나 이후에 저축이 엄청 늘었죠. 높았다가 엄청 낮아졌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보조금 주면서 그 보조금 갖고 다 저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로 주식 투자할 거고 이걸로 소비할 거니까 고용시장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최근 업데이트 딱 해보니까 6.4%인데 이 비중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낮아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네. 이젠 가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잘 안 좋아진다면 미국 가계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예전보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부가 다시 한번 그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여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 같다라고 하나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위에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지표예요. 네. NHB 주택시장지수라고 해서 한국의 KB 인덱스랑 비슷한 겁니다. 네. 서베이인데. 근데 이 주택시장지수가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3개월 정도 하락했다는 것은 약간 분수령에 와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의 주택가격도 이제 고점 찍고 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급작스럽게 올랐거든요. 네. 얘네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개를 믹스해 보면 가계가 소비할 수 있을 때 하나는 저축, 하나는 자산 가격이 하나는 부동산. 네. 이 두 가지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힘을 잃었다.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실물 경제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글쎄요, 약간 적신호는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네. 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 하단에 있는 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별로 안 좋았어요.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다 안 좋았어요. 네. 다 안 좋았는데 특히 딱 하나 주유소만 올랐다는 겁니다. 왜냐면 유가가 올랐으니까. 주유소 좋은 게 판매가 아니네요.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 네. 주유소 판매, 즉 유가 판매조차도 없었다면 이번에 소매 판매는 더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 그런 걸 반영하는 것이겠죠. 미국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 FOMC에서의 연준의 전망이
성장률을 많이 다운그레이드 시킨 건 맞지만 그것조차도 좀 낙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약간 약관적으로 얘기를 했다. 네.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 그런 말을 좀 하긴 했으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실물 지표를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네. 좀 퀘스천 마크를 네. 둘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다. 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그냥 팩트 체크를 하는 건데 네. 보시면 미국 소비와 전반적인 있는 주요 지표들이 다 글쎄요 이걸 갖고 과연 물론 리세션은 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연준이 뭐 전도표 발표를 했을 때 올해 7번, 내년에 4번인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된다는 전제는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매우 견고하게 전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전망은 또 유가의 향방에 따라서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크니컬리 저희가 이제 CPI라고 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많이 보잖아요. 네네. 뉴스에 헤드라인도 나오고 지난 2월 달이 7.9% 전년 동월 대비 네.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고치. 근데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부 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 전년 동월 뒤면 1년 이후에 2021년 작년 3, 4월은 가장 좋았습니다. 네. 기저효과. 네네. 올해 3, 4월은 어떨까요? 엽기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가만히 있어도 찍히는 숫자는 3월달, 4월달, 5월달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물가가 둔화될 거다, 완만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과정에서 예전과 달리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원자재 가격, 아니 국제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연되는가 마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확실히 좀 만만치는 않겠네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내지는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얘기를 하지만 나중엔 약간 비둘기적으로 또 코멘트를 시장에 던지면서 약간 증시를 부양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급락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리얼 네. 비즈니스 사이클이랑 주식시장하고는 상당히 그 해석과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약간 소수 의견일 거예요. 왜냐면 네.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면에는 글쎄요. 지금부터 1년 동안 놓고 봤을 때 시계를 1년 동안 보자고요.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미국 경제가 금리 올릴 만큼 견고하고 그리고 골디락스라 그러죠. 네. 과열도 아니고 아니면 디플레도 아닌 적정한 수준에서의 계속되던 과열. 그런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이 참 좋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고 이번에 피벗 아예 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차 없이 긴축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경기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버티기는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렇다면 연준은 두 가지죠. 꼬꾸러지는 경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잡을 것이냐 아니면 과거 맨날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긴축 강도를 줄이면서까지 완화적으로 갈 것이냐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당장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사실 증시가 좋았잖아요. 네. 뭐 거의 한 13개월 만에 주간으로 가장 큰 반등이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추세적으로만 상승하기 일단 힘들 것 같고 제가 네네.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럼 연준에서 비둘기적인 스탠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약간 좀 길게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주식을 사도 될까요? 그러면? 향후 경기가 안 좋아서 오히려 완화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상 그랬던 것처럼 그 충격은 되게 짧을 거고요. 네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가 꼬꾸라져도 계속해서 긴축을 한다? 이건 과거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큰 폭의 리세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기술적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 리세션. 네, 기술적 리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성장률이 뒷걸음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물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네. 두 가지 상황이죠. 네네. 성장률이 어떤 분기에서는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전망인데요. 하지만 그 다음 분기에는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한 분기, 한 시기는 약간 경제가 뒷걸음질 수 있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를 네. 잡겠다는 통화정책 긴축은 아마 경제를 살짝 뒷걸음질 시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금융시장은 이런 실물 경제에 한 3분기, 한 1분기 정도,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놓고 본다면 상당 부분 이 궤도가 요철 구간이 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 하단 지수가 높아지느냐. 네, 똑같은 박스권이라도 하단 지수가 높아지면서 박스권이냐, 아니면 하단이 내려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박스권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전자에 좀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외환 시장을 특히 보자라는 말씀드려요. 위안화의 향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미중 패권 경쟁은 꽤 오래 갈 겁니다. 지금 잘 선별을 하면 기회가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첫 번째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약간 좀, 이게 좀 불편한 이슈가 하나 생겨서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도 좀 형성이 되긴 하는데 이 중국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에서 뭐 악재가 터지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작년에 형다그룹 사태도 그랬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약간 도시 폐쇄 이슈도 좀 종종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중국 경기 회복세에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증시 역시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면서 네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거의 방역을 포기하다시피 맞아요. 이제는 거의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 부분 관리를 잘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죠. 맞아요. 네. 양회까지 끝난 다음에.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을 보면 하나하나씩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공교롭게도 뭐 이거 오늘은 이제 월요일인데 언제 맞아요. 이게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가 LPR 금리라고 있는데요. 2개월 연속 동결했어요. 네네.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이 인하할 거라고 봤습니다. 아. 왜 인하할 거라고 봤냐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 경기 별로 안 좋다. 심상치 않다. 네. 중국도 완화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했지만 네. 실상은 동결했습니다. 음. 그 말은 건 뭐냐면 중국의 인민은행뿐만 아니고 중국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중국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졌던 사례가 2015년, 16년, 17년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때 위안화 발작부터 시작해갖고 상당 부분 자금이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네. 과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중국의 외환시장을 특히 보자라는 말씀드려요. 우리가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까?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까? 매달 나오는 PMI 제조업 중국 지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중국의 3종 내수 지표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외환시장, 특히 이 위안화의 향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과거 2015년에 위안화 발작도 결국 외환시장에서 뭔가 틈이 생겨서 중국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부분을 좀 주시하자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인민은행의 완화적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저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도 강한 모습, 되게 이례적인 것이죠. 네네.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은 적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 여담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외환시장이 되게 재밌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또 다른 오늘은 이 질문에는 아까 없었지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통화 중에서 안전자산 통화가 있어요. 네. 달러, 그렇죠. 그 다음에 엔. 항상 일본 엔은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안 좋고 상당 부분 저렇게 디플레이션 악력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7, 80년대 그 수많은 막대한 돈을 해외로 투자해서 그 투자로 하여금 상당한 부를 이룬 이런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는 상당 부분 안전통화로 자평했었는데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안전통화 같진 않아요. 최근에 달러인 환율이 거의 6년 내 최저치인 119엔을 넘어서 120엔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다시 한번 110엔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또 다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는 엔도 안전자산의 지위가 좀 더 흐트러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가 강한데 위안화가 강합니다. 네. 이상한 현상이에요. 과거에 달러가 강한데 엔이 강했다고요. 네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위안이 안전자산이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있지만, 의문이 있지만
이전보다는 M보다는 위안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진 거 아닌가?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위안화가 예전에 비해서 M보다는 뭔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방향성 자체가 네. 위안은 연초 대비 계속해서 강하고 어, 달러 쪽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네. 산유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자금 시장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이렇고 반대로 일본에는 계속해서 똑같이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에 있었던 BOJ도 인민이랑 똑같이 완화적 스탠스를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의 방향은 위안과 엔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글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큰 코로나 이후에 국면이 전환되는 이 시기에 또 새로운 큰 변화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좀 큰 변화로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이슈, 그 다음에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환시장에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우려한 것보다는 그렇게 위태위태하지는 않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결부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리스크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단기간에 오히려 경기 리세션 우려는 네. 시기를 좀 짧게 보면 지금은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하반기로 갔으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죠.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난 2015년에도 네. 계속해서 미국이 지금보다 4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리면 네. 이제는 중국의 아마 금리가 3.7% 정도 될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금리가 요번에 올려서 0.5%.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민은행은 금리 안 올리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고 네. 또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이제 2.4%를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옛날에는 중국에 투자하면 가만히 있어도 아비트라지라고 그러죠. 200bp 이상의 자본 이득을 얻었는데 이게 점점 좁혀지고 있고 또한 지금의 큰 변화 속에서 과연 글로벌 이 스마트 자금들이 중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분명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이 사실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 그 양대 축이 그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각이 되면서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 중국을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중간에 딱 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책에도 그런 얘기 쓰셨잖아요. 그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달라진 점. 그게 무엇이고 또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런 뭐 주식이나 섹터 중에서 과연 뭐 수혜를 입을 만한 내지는 좀 피해를 볼 만한 그런 업종이나 뭐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미중 패권 경쟁은 꽤 오래 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잘 선별을 하면 기회가 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첫 번째 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고래가 상당 부분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한국의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한국이 되게 잘했던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저는 미중 패권 경쟁을 또 다른 얘기로 반도체 경쟁,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얘기가 있죠. 인텔이란 기업이 되게 재밌습니다. 인텔이요? 네, 미국의 인텔이 196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은 인텔. 네. 인텔이 다 반도체를 최초로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반도체 그러면 그냥 인텔을 떠오르기보다는 TSMC와 삼성전자, 그렇죠. 파운더리 쪽에를 생각하는 게 다변화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인텔이 이제 그 부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메리카라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업 구조가 된 거죠. 미국은 R&D를 집중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과 한국, 일본 이 제조 기반의 업체들은 파운드리 생산 쪽에 집중을 하고 자, 분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의 영구 집권, 더 나아가서 이데올로기 싸움.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뭐냐면 이제는 미국의 국가 안보랑 가장 결부되어 있는 것은 에너지원이 과거 석유에서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 제1순위에 있는 게 반도체다. 이 반도체를 과거 인텔만큼 우리가 탑다운으로 다 해보겠다. 그래서 인텔이 상당 부분 파운더리의 업체도 인수하고 그 부분들의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럽의 대규모의 투자의 뉴스 플로우도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인텔이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럼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첨예한 갈등, 이거는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꽤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반도체 이 경쟁은 꽤 오래 걸릴 거다. 네. 품질 경쟁, 가격 경쟁 상당 부분 있을 거고요. 인텔이 이 팹리스 쪽에 R&D 부분에는 아직까지 비교율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높죠. 네. 하지만 이 파운더리 쪽에서 뭐 메모리, 비메모리를 차치하더라도 파운더리 쪽에서는 여전히 TSMC와 삼성전자의 MS, 즉 마켓 파워가 있는 것이죠. 인텔이 이거를 얼마나 빨리 가져올까? 가져오기 전까지는 이런 거죠. 흔히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 네. 내가 1등보다 공부를 더 잘하려면 1등하고 일단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노하우를 알아야 되고 서로 적이면 안 되니까요. 지금 인텔이 그런 행보를 상당 부분 보일 수 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반도체 시장에서 마켓이 커지는 그 가능성, 더구나 우리의 기술력을 보면 앞으로 장밋빛의 전망이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1등하고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친해져 봤는데 고3이 돼서 대학까지쯤 되면 대학은 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왕이면 내가 이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결국에는 경쟁으로 서로 치열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글쎄요, 그 시기가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지의 TSMC와 삼성전자도 파운더리 중심이지만 결국 R&D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죠. 여기서 먼저 기술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다 했던 인텔이 다시 한번 파운더리까지 다 할 것이냐, 이 첨예한 갈등이 일단 펼쳐졌으니 네. 우리의 선택은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뭔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흔히 반도체에서 독과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에는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미중 패권 경쟁 되게 오래 갈 것 같고 그거를 반도체 경쟁으로 보고 있고 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네. 이 재편 가운데 미국의 파운더리의 투자 확대를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교 1등이나 친해지기 위해서 어차피 마신 것도 사주고 또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그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공장 지으면 그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니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라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경쟁 체제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점이 단기간은 아니겠네요. 그렇게 기술 개발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빨랐었다. 기술 경쟁은. 네네. 과거에 10년 걸렸던 거는 이제 5년 걸릴 거고요. 더구나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그러니까 주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명분을 갖다 대서라도 갑자기, 물론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세상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전기차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처럼 과연 테슬라가 저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결국 인텔에 속해 있는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전 세계의 표준화의 경쟁, 더 나아가서 막대한 자본, 이런 걸 봤을 때 그새 오래 걸릴 거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저보다는 훨씬 더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것 같고요. 그런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뭐 오늘 내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뭐 개별 기업 관점에서는 뭐 시간이 지나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은 그 부분은 이제 알 수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이 반도체 경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릴 건 맞다.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약간 관련된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ETF도 괜찮죠. 요즘에 테마형 ETF가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네네. ETF가 상장한 대로 벌써 한 20년, 10년 터울에 한 200배 정도 마켓 볼륨 사이즈가 증가했을 거예요. 네네. 제가 속해 있는 저희 그 드물머리도 네. ETF 사업을 상당 부분 하고 있고 지금 오히려 지수를 인덱스화하는 사업도 비즈니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는 되게 악으로 각광받을 거죠. 그래서 네네. 종목을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하는 거와 그거를 웜업해서 쌓아서 ETF로 지수화하는 거에 차이점이 좀 더 상당 부분 있겠지만, 장단이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몰리는 지역에서의 ETF에 대한 집중도, 이런 네네.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 그 향후 그런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또 책에 상세히 기술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흥국의 통화 자체의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고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당장 뭐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5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아니면 6월 FOMC에서의 QT-CI인 것이냐.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이제 3분기인데요. 잭슨홀 미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한민족이냐? 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양극화 네네.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얘기가 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네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기회는 무엇인지. 네. 네, 그 멘트가 좀 반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 물론 한민족이죠. 네네. 우리는 조상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과연 세대 간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시대 정신이 같은 것인가에 대한 상당 부분 이견이 있습니다. 네. 양극화 이후에 양극화의 가장 큰 패단은 경제적인 힘들보다도 오히려 더 양극화는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폐해가 있습니다. 결국 100만 원을 버는 분과 네. 1억을 버는 분이 향후 세대 세습 이 부분이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자,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산업별로, 개인별로, 계층별로를 떠나서 국가별로도 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국가별로 심화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특히나 포퓰리즘을 더불어서 상당 부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이런 부분 되게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시대적으로 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책에서 좀 자세히 써놨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내부적인 움직임, 또 하나는 외부적인 움직임입니다.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차치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성장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해야겠죠. 또한 내부적으로 분배를 더 많이 해야겠죠. 외부적으로 분배를 많이 해야겠죠. 저는 이 두 가지들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갈등은 상당 부분 커질 것 같다. 오히려 지난해 연말에 올해를 조망했을 때 올해 미중 무역 분쟁 더 나가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글로벌리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거냐 적어질 거냐에 대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저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다 합심하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수단이 그린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린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수급적인 의미에서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거다는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합심을 해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린 만큼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건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흐름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모습의 복귀 일지연정.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이죠. 각자 사는 겁니다. 네.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 더 나아가서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식투자 관점에서만 좀 막고 보면 2020년 3월, 4월을 어떤 사람은 절대철미한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나 아쉽다. 그때 내가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라고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2020년 3월 네. 21일이었을 겁니다만 WTO로 팬데믹화한 이후에 V자 반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모든 전망들은 다 하향 안정화 아니면 안 될 거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투자를 해서 처음 이 투자 시장에 오랜만에 발을 들였던 분들이 작년 연말부터는 좀 당황스러운 것이죠. 많이 당황스럽죠. 왜냐면 예전에는 조금만 알고 내가 자신 있게 기세와 기질로 편협된 정보를 갖고 집중 투자했으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자, 이런 부분들의 플러스 이제는 양극화적인 갈등, 이 갈등이 좀 더 시계를 어둡게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정보를 좀 더 선취해서 지금의 전략을 짜낸다라는 말씀을 투자 관점에서 드리는 거고요. 네.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브릭스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브릭스요? 네. 이미 신흥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브릭스가 네. 과연 과거 전 세계의 성장 동인으로서, 그러니까 모터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까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옛날에는 투자 그러면 신흥국이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선진국 안에서도 다른 행보, 신흥국 안에서도 다른 행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똑같은 관념으로 앞으로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힘든 구간, 어려운 구간,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신흥국 중에서도 매력이 있는 국가가 또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브릭스 중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뭐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아, 근데 러시아도 네. 두 가지 있어요. 만약에 네. 대표님한테 네. 자, 이런 겁니다. 러시아 안 망해요? 네. 러시아 투자하실 겁니까? 전쟁 끝날 거예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거기 땅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게 들더라고요. 그것은 자,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네. 지금의 이 달라지는 국면을 하나하나 정확히 아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의 러시아 자산들은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낙폭과대는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평균 회기를 감안해 봤을 때.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는 차치하더라도 세상에 가장 좋은 주식은 싼 주식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봤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네. 단, 러시아는 지금 이거 망하나? 안 하나? 정권이 바뀌나? 이러한 첨예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네네. 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신흥국은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비슷하지만 중요한 비슷한 사례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일단 신흥국의 통화 자체의 변동성이 되게 커질 거고요.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당장 뭐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단,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서방 제재가 풀릴까? 저는 안 풀릴 가능성도 꽤 있다. 뭐 풀린다고 하더라도 일부만 풀어주고 그렇죠. 나머지는 뭐 계속해서 이제 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제재를 간다는 것은 결국 한번 충격을 받던 올해 러시아의 GDP가 10%까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질비한데 네네. 그럼 이 10%를 다시 한번 들어올리려면 우린 경험이 있죠. 중앙은행이 초완화적인 유동성을 포부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그럴 상황인가에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신흥국이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성장 동인으로서 각광받는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각 국가마다 러시아는 지금보다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또 다를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각각 신흥국의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서 취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동남아 어떨까요? 그러면? 동남아요? 베트남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약간 네네. 좀 빠져 있고 네네. 약간 마위를 갖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죠. 네네. 일단 저는 뭐 책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차이나를 찾아보자. 음.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큰 시장을 찾자라는 게 첫 번째 혈안입니다. 기업들은 상당 부분 내수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출 기지의 전초적 기지로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인도가 될까? 아니면 베트남이 될까? 대만이 될까? 한국이 될까? 일본이 될까? 여러 포스트 차이나 찾기가 혈안이 되어 있었죠. 저는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국가가 중국을 대처하기에는 이미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사이즈가 그래서 크니까요, 그죠? 네, 중국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이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 부분 좋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통계를 봤을 때 지난해까지 기준이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 중에서 미디안, 즉 중위 연령이 가장 낮은 게 또 베트남.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 동인이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섬이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국가 인도네시아. 네, 그런 것처럼 상당 부분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값싼 노동력에 대한 기대가 마켓 시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주목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뭐 사실 뭐 좋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지리적인 내지는 인구 구조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2022년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분기별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시안적으로는 연준의 QT가 언제 시행할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끝으로 이거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요? 왜 계속 이 QT 하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 표가 2015년 정상화가 지금의 정상화입니다. 네. 2015년은 2014년 10월 달에 QE가 종료하고 네. 기준금리까지 1년 걸렸어요. 올리는데. 상당히 좀 기간이 네, 있었네요. 1년 2개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 3월 달에 QE 종료했고 네. 사실 16일 전주에 종료했죠. 그리고 기준금리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단축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QT까지가 얼마나 걸렸냐? QT까지가 적어도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45일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T 그러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2015년의 케이스를 보면 결국 연준이 2014년 말부터 시작했던 이 긴축을 완성했느냐, 통화체 정상화를 완성했느냐, 완성하기 전에 2018년 2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고요. 네. 2020년에 코로나 터졌고요.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의 완성이었어요. 자, 이번에도 과연 완성할 것이냐? 저는 완성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변수의 첫 번째 불확실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근시안적으로 5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아니면 6월 FOMC에서의 QT 시작인 것이냐, 이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이제 3분기인데요. 잭슨홀 미팅이 있는 것이죠. 네네. 네, 늘상 잭슨홀 미팅에서는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마 대표님도 관심 많으실 건데, 저는 CBDC, 네, 센트럴 뱅크, 그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네네. 이 CBDC가 연준이 최근에 많은 패권 경쟁과 헤게모니 변화 속에서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늦었죠. 네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3분기에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주목할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올 가을에서 11월 8일 날 예정돼 있는 중국과 미국의 큰 변화들, 미국의 중간선거, 네. 또한 중국의 시진핑 연임. 시진핑 연임은 뭐 기정사실화 된다 하더라도 과연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레임덕 가능성, 아니면 그 전후로 나타났던 리세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중순 이후로 또한 이제 차기 총재, 하는 총재는 또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이런 부분들이,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는 또 어떤 흐름으로 보일까. 결국 내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규제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LTV를 풀어주면서 DSR을 완화되지 않는 이 조상모사의 정책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게 다 풀어줄 것인가, 그런 정책이 다 풀어졌을 때 우리의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는 아마 여름, 네네. 그다음에 해외는 아마 3분기와 연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몇 개 이벤트 찝어주셨는데 굵직굵직한 이벤트라서 확실히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이쪽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뭔가 섣불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어떤 또 스탠스로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넌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히 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시간이 이게 참 부담스러운데요. 네, 제가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불특정 대중 앞에 쓴다는 게 참 부담스럽죠. 설레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 10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도 이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나서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나서서 괜히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거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피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글쎄요, 트레이닝이 됐다 그러면 트레이닝이 된 건데, 그런 거를 좀 즐기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배우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결국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투자자 본인만의 논리와 데이터의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자양분이 돼서 자신만의 뷰를 갖고 그게 큰 전망이 틀렸을 경우 흔들림에서 자기를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투자자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다란트 투자에서 저에게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넥스트라는 책이 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에 5가지 큰 변화들에 대해서 넥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책 제목을 넥스트라고 지었는데, 제가 미약하지만 제가 못 봤던 또 다른 6번째 넥스트를 아마 저희 독자들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또 그거를 참고해서 제가 쭉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번째 넥스트의 주인공을 제가 또 선별해서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네. AI 솔루션을 갖고 컨설팅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가 직접 사실은 법인 CEO들 대상인데요. 네네. 그래도 이제 고액 VVIP 대상으로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탈 컨텐츠자 솔루션입니다. 탑다운 어프로치 더와서 우리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리서치 센터로 따지면 수많은 50명의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했던 저 해답을 이제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정을 상당히 배제해서 네네. 지금의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내주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해드리는 맞춤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그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넥스트를 또 이렇게 전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 서비스를 출시를 하셨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다양한 그런 이슈가 있고 거기에는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이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팩트는 있습니다. 뭐 사실 인플레이션도 팩트가 될 수 있고요. 전쟁도 팩트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연준의 그런 정책도 팩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럼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갈까? 자산 가격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망이고 인사이트인데 그래서 이 팩트에 기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인사이트를 내는지 전망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논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도 분명히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넥스트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라기보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또 팩트 또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그런 좋은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물머리의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